그런데 정도전의 그 민본 사상에서 그 사상이 참 여러분이 대강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은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려 기득권층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뭐냐? 그걸 알아야죠. 그게 바로 지주제를 둘러싼 논쟁인 겁니다. 지주제가 뭡니까? 땅이 주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주인이 사람들을 농사짓게 하고 거기서 난 소출을 가져가는 것. 땅 주인이라는 이유로. 그게 바로 지주제의 본질이잖아요. 정도전은 지주제를 반대했죠. 왜? 땅 주인들이 놀고 먹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지주제는 보십시오. 여기 적은 것처럼 소출의 절반, 생산량의 절반을 지주가 가져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 반대죠. 정도전이 원하는 것은 백성 중심의 사회, 즉 자작농을 육성하고 또 그 자작농으로부터 세금은 최소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백성 위주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정도전은 원하는데 귀족들은 좋아할 이유가 없죠. 포부지만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몽주는 위화도 회군까지도 정몽주와 정도전은 사실은 같이 간 겁니다. 명나라를 지지하는 것까지도 정몽주나 이색은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제도의 개혁을 둘러싸고 정몽주와 정도전이 충돌하는 거죠. 정몽주는 개혁을 하지 말자는 거죠. 말로는 개혁을 통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고 정도전은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막으면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정몽주가 여러분은 정몽주를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학자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정몽주는 탁월한 학자이자 탁월한 정치가였어요. 탁월한 정치가여서 그는 기회를 봅니다. 어떤 기회를? 반대파를 숙청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 고려 후기의 최고 병장이 이성계 아니에요. 이성계는 활도 잘 쏘고 이성계는 여진족도 잘 제압하고 이성계는 왜구도 물리치고 그러한 이성계인데 이성계가 황해도 황주,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낙마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간단히 다친 것이 아니라 매우 심하게 중상을 입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정몽주가 이성계 일파를 싹 잡아가지고 체포하고 귀양 보내고 그리고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도전 역시 체포되어 가지고 죄는 없죠. 사실 개혁하려고 한 게 무슨 죄입니까? 남의 땅을 뺏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벼슬을 빼앗고 체포를 하고 고문을 하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일 계획이었던 거죠. 엄청난 위기가 그때에 한 행동주의자가 등장하죠. 누군지 아시죠? 대개 아실 것 같아요. 그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죠. 이방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방원은 사실은 학자입니다. 고려시대 문과에 급제한 선비입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성계는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성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성계는 훌륭한 장군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문인이기도 했어요. 이성계는 이를테면 일종의 독서클럽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성계와 같이 책을 읽던 사람들이 고려 선비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라는 사람 간단한 사람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공부를 더 열심히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결국 지금 이 시간에 정몽주를
거꾸로 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당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몽주를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지금 옆에 사진에 보이는 왼쪽 사진은 정몽주의 초상화, 진짜 초상화입니다. 실제 초상화예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그 정몽주가 암살을 당한 개경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보통 역사에서는 선죽교라고 부르죠. 돌다리인데 원래는 선지교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정몽주가 그 자리에서 암살을 당하고 흘린 피에서 대나무가 솟아났기 때문에 정말 꿈같은 얘기죠. 대나무가 아무튼 솟아났답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리의 이름을 선죽교로 바꿨다. 대나무가 솟아났다.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선은 착할 선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방원과 정몽주에 대해서는 하여가도 있고 단심가도 있고 그런 시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설화가 있죠. 뭐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게 이제 정몽주가 너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하는 얘기고 같이 하자는 얘기는 이방원의 뭡니까? 뭐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는 그런데 그런 일화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아마 상징 또는 은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몽주와 이방원 등은 이미 분명하게 패가 갈렸고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조 한 수를 주고받아서 회유를 할 수 있다고 믿은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나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위기가 오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처단해서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결국 세자 자리는 누구한테 갑니까? 세자 자리는 이방원의 배다른 아우 이성계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동이인 방석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에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의 오른팔인 정도전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사실 방석을 세자로 삼은 것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원 측에서는 그것이 정도전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다. 정도전의 꾀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거는 태조 이성계의 강한 의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여기 적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태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태종실록에 보면 조선 전기의 개국공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조준, 정도전과 똑같이 그 토지개혁을 급진적으로 하고자 했던 말하자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가 조준인데 조준에 관한 기록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방원을 세자로 삼으려고 한 것은 오히려 조준이나 정도전 등이었고요. 그것을 반대하고 방석으로 뜻을 관철한 것은 태조 이성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됐던 것은 그의 계비죠. 두 번째 아내였던 강씨의 간절한 애원이 있었다.